광주의 한 클럽에서 복층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구조물이 나오고 그냥 어이가 없어서 사람이 올라왔다 해가지고 이거 철제물이 내려앉는. 사고가 난 클럽에선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불법 증축 여부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WTO가 부유한 나라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를 못하게 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한국도 거론돼 우리 농산물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틀 전 발사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우리 공군이 도입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가장 먼저 겨냥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클럽에서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외국인 선수도 있었습니다. 내부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앞쪽에 무대가 있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2.5m 높이의 복층 구조물이 11자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 앞쪽으로 몰리면서 이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복층 구조물은 대부분이 불법 중축이고 작년에도 이 구조물 파손이 있어서 예고된 인재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 광주 복층 클럽 사고를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철제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가득합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광주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2.5m 높이에 설치된 단상 형태의 복층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38살 최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미국 여자 수구 등 외국인 선수 8명도 포함됐습니다. 한 분은 이어가지고 한 분은 안면부가 함몰됐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거의 심정이 상태였다고 볼 수 있죠. 사고 당시 클럽 안에는 37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복층 구조물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난 지점에 그렇게 30-40명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지금 가능할지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은 클럽 복층 구조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를 불러 부실 시공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자, 그럼 복층 구조물이 무너진 상황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비명과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아비규환이었는데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대부분은 사고가 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뒤늦게 필사에 탈출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박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손님 여러 명이 좁은 계단을 급하게 내려옵니다. 구조대원은 들것으로 부상자를 실어 옮깁니다. 클럽 내부는 사고에 놀라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구조물이 내려앉으면서 당시 클럽 안에선 스프링클러도 터졌습니다. 이 때문에 바닥은 깨진 술병과 물로 뒤섞여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물 위에서 안에 그거 다 터지고 배수관 터지고 무너져 내렸을 때는 딱히 앞을 봐도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요. 놀란 사람들과 부상자 사이에서는 비명 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피를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슨 빵빠레 그냥 투투인 줄 알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 여기저기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사고가 났는데도 클럽 측이 즉시 음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음악 틀어준 DJ분이 한 30초간 문을 줬는데도 계속 음악을 30초간 하다가 노래 끄고 이제. 필사적으로 탈출한 손님들은 밖으로 빠져나오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자, 그런데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시민들은 합심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 무너진 구조물을 맨손으로 받쳤고 이 부상자들의 대피를 직접 도왔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사고 직후 클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남자 서너 명이 무너진 철제 구조물을 맨손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깔려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질러졌대요. 여기가 아니라 구조물이 무너져버리니까 전체가. 다른 쪽에서도 남성들이 힘을 모아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힘을 보태려는지 무너진 구조물 쪽으로 황급하게 달려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아무 생각 안 들고 우선은 그냥 내가 안 다쳤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사고가 나자 경보음과 함께 스프링클러가 터졌고 잠시 뒤 클럽 DJ는 다치니까 비키라고 수차례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부상자들을 업어 입구까지 옮기고 응급처치까지 도왔습니다. 광주 수영대회에 참가한 선수 등 외국인 손님들도 구조 작업에 동참했다고 전해집니다. 우선은 심한 부상자들 먼저 바로 직원분들이랑 손님분들이 바로 빼셔가지고 밖에서 이제 CPR 먼저 하고 계시고. 당시 클럽 안에 있던 370여 명은 성인 2명이 지나가기 힘든 좁은 출구에서도 질서 있게 대피하며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사고는 인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클럽 2층이 무단 증축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 평소에도 위험해 보였다면서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 유성현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광주 클럽은 2층에 11자 형태의 복층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업주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클럽은 증축한 2층에 입장수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했습니다. 결국 좁은 공간에 30-40명이 몰리며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이 클럽에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비슷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층에 유리로 된 구조물이 부서져 20대 여성 1명이 밑으로 떨어져 다쳤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도 서부서에서 입건해갖고 조사를 했다 하는데 조사한 이후로 우리 구청이 아직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건축 전문가는 전국의 많은 클럽들이 붕괴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홍대 앞에 클럽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공연장 설계를 안 돼 있고 공연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고 위험 데가 굉장히 많아요. 경찰은 클럽의 불법 개증축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클럽은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춤을 추고 또 노래를 부를 수 없는데 이 업소는 그동안 변칙 영업을 해온 겁니다. 지자체에 맞춤형 조례와 부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중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클럽은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불렸습니다. 감성주점은 별도의 무대 없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춤을 추는 업소를 말합니다. 2015년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이 클럽은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없도록 한 법을 위반해 2016년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광주시 서구가 제정한 일반 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적용받아 계속 영업했습니다. 조례는 춤을 출 수 있는 일반 음식점의 면적을 15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지만 조례 시행 이전 등록한 일반 음식점의 경우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부칙도 적용됐습니다. 조례와 부칙은 민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손님이 신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춤추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는 업주들, 이제 그런 민원들을 하나하나씩 해소해보는 차원에서 그것을 만들었던, 그렇게 기억합니다. 사고는 클럽이 조례와 부칙의 혜택을 받고도 불법으로 증축한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클럽이 1제곱미터당 손님 1명을 수용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안전요원을 규정에 맞게 배치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형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더니 고도화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과 함께 우리에게 경고라며 겁박했던 북한. 또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자기들을 침해하면 무자비하게 타격하겠다고 한 겁니다.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데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 때 추가 도발할 가능성까지 점쳐집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전승절 행사에서 주석단에선 북한군 서열 1위 김숙일 총정치국장이 침략 위협에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성한 우리 조국이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감히 침해 아래 두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철저히 짓뭉개 버려야. 그제 김정은의 지휘로 신형 미사일을 완성한 자신감이 표현된 겁니다. 한미는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다음 달에 진행하기로 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조 초 김정은이 참석했던 신형 잠수함 건조 현장에서 진수식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진수식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한계점에는 도달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북한이 실험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은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어 미국의 강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강경한 협상 자세를 고수하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미국을 좀 더 압박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 협상이 재개되기 전까지 미북 간 힘겨루기는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그런데 이틀 전 발사된 북한의 이 신형 미사일은 우리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모두 40대가 배치되어 있는 이 청주 공군 기지를 타깃으로 삼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 폭격기의 위협을 느끼는 건지 이정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청주 공군기지에 들어온 2대 F-35A입니다. 현존하는 레이더로는 탐지할 수 없는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어 라이트닝, 즉 번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고 적진에 침투해 순식간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이나 참수작전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7조 4천억 원을 들여 내후년까지 F-35A 40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첨단 공격형 무기 반입에 대한 대응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요를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정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사거리 600km인 신형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북한 어디에서든 청주 기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1차 발사를 할 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거죠. 유사시에 청주 기지를 가장 먼저 타격할 가능성이 높죠. 청주 기지엔 방어 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없어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남북 사이의 문제라고 한 겁니다. 듣고 있다 보면 이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안보가 미국에게는 그야말로 남의 일이 돼버린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괌이나 본토를 겨냥한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국과 같은 동맹에 위협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더 노골적으로 대답합니다. He didn't say a warning to the United States. I can tell you that. He didn't say a warning to the United States.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오랫동안 분쟁 상태인 남북한 사이의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한 도발에 대해 미국의 안보와 무관하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향해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한 게 전부입니다. We urge no more provocations and to that all parties should abide by our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의 안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네, 지하철 4호선이 열흘 만에 또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열차가 멈춰서면서 7개 구간 운행이 5시간 동안 중단됐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불이 꺼져 있는 지하철이 선로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1호선으로 우회하시거나 타 교통수단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역사 내부에는 시민들이 연신 부채질을 하며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4호선 금정역에서 대공원역까지 7개 역 구간의 상행선 운행이 5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역 곳곳에는 이렇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을 하거나 출근을 하려던 시민들은 발목을 잡혔습니다. 내방역에서 지금 주말마다 탁구 모임이 있어서 한 30분 거리를 1시간 걸려서 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좀 늦은. 범죄일까지 갈 건데 내려와서 보니까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11시 20분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생각지 않게 이제 시간을 못 맞추게 돼요. 5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됐지만 코레일 측은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황. 저 차선하고 차량이 접촉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접촉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은 열흘 전인 지난 16일에도 동대문역에서 해화역 방향으로 40여 분간 운행이 멈췄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킥보드를 공유하는 앱까지 등장했는데 안전장비 없이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량, 도로에 접어들기 직전 인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뭐야? 사람! 어머!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킥보드가 차량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아이고. 3년 전 49건에 불과했던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해 25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이미 12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사고를 낸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20, 30대가 가장 많았고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87.4%는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를 하거나 만약에 차량과의 충돌을 할 경우에는 이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전동 킥보드 공유 앱까지 등장하면서 이용자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안전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자유롭게 기기 이용이 가능하지만 헬멧과 같은 안전장비는 어느 곳에서도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도로가 아닌 인도와 자전거 도로 모두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킥보드 이용자를 고려한 도로교통법 개정과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장마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주말 나들이 계획 취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 유통업체들은 외출에 실패한 나들이객을 실내로 불러 모으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를 가르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요기도 부립니다. 원래 서핑은 실내에서 하는 운동인데 날씨 구애 안 받고 실내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경기도 용인의 한 아울렛 쇼핑몰입니다. 이렇게 실내에서도 날씨에 상관없이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를 신는 아이들 표정이 한껏 들떠 있습니다. 처음엔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럽지만 금세 익숙해져 싱싱 달립니다. 이 백화점은 꼭대기층에 실내 롤러장을 차렸습니다. 실감나는 공용 전시장을 실내에 만든 쇼핑몰도 있습니다. 밥 먹고 옆에서 쇼핑하고 놀이까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우니까 실내에서 또 이렇게. 유통업계가 판매 공간 대신 놀이 공간을 늘리며 손님 끌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유통업체를 방문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함으로써 매출 객수와 매출량도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상품 대신 체험을 내세운 유통업계. 이어지는 폭염과 장마에 오히려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부자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로 특혜를 보고 있다면서 손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는 30일 무역 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불공정 사례 국가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어서 자칫 유탄이 우리 쪽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에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손보라고 지시하면서 WTO 회원국 중 3분의 2가 개도국을 자처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으며 지금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대부분 명백하게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중국을 특정했습니다. 오는 30일 재개되는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평소 불만을 가져온 WTO의 개도국 우대 체계를 정조준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을 언급하기에 앞서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10위권에 드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G20 회원국이자 OECD 회원국인 한국, 멕시코, 터키를 불공정 국가 예시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안에 실질적 진전이 없다면 미국은 이들 국가들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고 OECD 회원국 유지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도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서 WTO가 망가졌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이들 국가들이 속임수를 쓰는 걸 멈추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WTO에서 우리나라가 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보호받아온 이 농산물 분야가 당장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박상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만 개도국 특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OECD 회원국에게는 개도국 지위 유지를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나라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당장 우리나라 농산물 분야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도국 지위 여부에 따라 관세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도국으로 인정받으면 최대 17.3%에 대해 관세 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농산물의 4%만 보호돼 관세를 대폭 내려야 합니다. 쌀을 특별 품목으로 지정한 지금은 513%의 관세를 매기지만 일반 품목이 되면 관세가 70% 감축되면서 15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농업 보조금도 절반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쌀 변동 직불금 명목으로 연간 1조 4,900억 원의 농업 보조금을 쓰고 있지만 선진국이 되면 보조금은 7천억 원대로 떨어집니다. 문제는 고도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가 이제는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 역시 국제적 추세인 농업 개방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농업 개방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WTO 농업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현재의 관세 등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로빈장, 듣는 척도 안 했다. 유벤투스 경기를 주관했던 로빈장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결장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진 상황인데요. 친선 경기를 주선한 기획사 대표를 처벌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 대표 로빈장 씨가 조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날두가 뛰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도 후반전이 시작된 지 10분 지나서야 알았고 네. 유벤투스 담당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항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조항은 호날두도 알고 있지만 뛸 생각이 없다는 답만 들었고 또 사과를 요구했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유벤투스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지만 호날두 선수는 혹시 팬들에게 무슨 얘기를 안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경기 직후 호날두는 45분을 뛰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눈을 흘기며 버스에 올라타는데요.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SNS에는 한국어 비난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신상 고가품 동그라미가 쳐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북한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네. 김 위원장의 새로운 고가 시계가 노출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유학을 했던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 아이땡땡으로 국내 판매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약 1,400여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앞서도 김 위원장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스위스 시계 모땡땡이나 파땡땡을 착용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생산률은 전년 대비 4.1% 떨어져 1997년 고난의 행군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는데요. 예. 미국 제재가 계속되는데도 유엔이 금지한 사치품 수입이 계속 포착되는 건 국제사회에 제재가 소용없다는 메시지를 내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연차 활용은 이럴 때, 사진은 김승환 교육감의 모습입니다. 네, 앞서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교육부가 이걸 뒤집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날 당사자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상산고 관련 주요 일정이 있을 때마다 자리를 비웠는데 지난 3월 상산고 동문과 학부모 500여 명이 총궐기 대회를 열었을 때도 연차 휴가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난달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과를 발표할 때는 외부 강연을 가서 과장이 발표를 대신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김 교육감을 비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자신의 자녀가 연간 학비 수천만 원인 영국의 입시 기관을 다녔다는 게 알려졌는데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전례 없는 더위에 시민들은 물속에 뛰어들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39도를 넘어서며 7월 최고 기온을 갱신한 영국 런던. 더위를 피해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도심 속 호수공원도 물놀이를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So this is pretty much where I start to pass out. I need to get in the water. To get into the water, cool down. 72년 만에 40도를 넘어선 프랑스 파리는 에펠탑 앞 분수대가 수영장으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쏟아지는 물줄기에 몸을 맡기며 더위를 쫓습니다. 벨기에도 41.8도를 기록하며 연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독일에서는 얼음물에 머리를 담그고 오래 버티는 게임이 열렸습니다. It was nice because it's so warm. Maybe it's worse if it's in the winter. It's not so fun. 이번 폭염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유럽 전역을 덮치면서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이 폭풍을 유발해 폭우가 내리는 등 불안정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이클 대회 도중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 경기 코스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최근 극장가의 맨인 블랙, 토이스토리 등 할리우드 인기 작품의 속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스토리의 캐릭터 재가공에 그쳐 점점 식상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영화의 메카 헐리우드로 잘 알려진 미국 LA. LA 인근에 있는 한 영화관의 전광판 영화 제목들이 익숙합니다. 토이스토리, 맨인 블랙, 고질라, 알라딘, 그리고 사탄의 인형.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 90년대 후반 당시 개봉 영화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헐리우드 제작사들이 고정팬을 공략해 쉽고 안전하게 수익을 올리려고 리메이크와 속편 제작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구태의연하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관객들에게만 기대해서 만든다면은 그건 굉장히 큰 오류가 나겠죠. 연작 시리즈로 많은 팬들을 확보한 맨인 블랙. 제목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캐릭터가 이야기를 이끌 뿐 아니라 스토리도 전편과는 개연성이 없습니다. 단숨에 1000만 고지에 오른 알라딘은 화려한 CG를 사용했지만 26년 전 개봉 당시와 비슷한 스토리로 진부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니아층들은 재가공된 작품을 보는 재미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전에도 봤던 영화긴 한데 다시 리메이크돼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온 거니까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캐릭터와 기술력만을 앞세운 헐리우드 영화에 영화 팬들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해진 새로운 속편을 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연해주에 정착해 살던 우리 민족 고려인들은 80여 년 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한 달간 기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보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만 명이 숨졌지만 특유의 근면함으로 지금은 카자흐스탄의 주요 민족으로 성장했는데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 공간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건물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불모지. 지평선이 하늘과 맞닿은 드넓은 광야는 고려인이 정착한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입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17만 명이 연해주에서 쫓겨나 6,500km 떨어진 우슈토베로 이동했습니다. 고려인들은 맨손으로 흙을 파 토굴을 지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다 죽은 사람이 많아 정착지 바로 옆에는 공동묘지가 형성됐습니다. 40까지 내려갔죠. 그러니까 뭐 땅 파면은 거기 바람을 좀 덜 부니까 그 때문에 뭐 다들 모여서 끌어안고 잤죠. 26일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 현대병원이 함께 고려인 최초 정착지 우슈토베의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이들을 위로하는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고려인 강제이주 첫 도착지인 이곳 우슈토베에 그들의 애환을 기리어 위령비 제막식과 함께 고려인을 기리는 추모비를 중심으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장맛비는 일요일인 내일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물러나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내일 아침에 좀 일찍 그치겠고요. 그 밖에 중부 지역은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때까지 내릴 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중부지방에 150mm 이상이 예상되고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세찬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때 다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하천 주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25도 안팎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영남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해가 쨍쨍한 날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광주 복층 클럽 사고도 결국 예고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과 눈물을 쏟아내야 안전 불감증 근절할 수 있을까요?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우리가 잊어버린 건 아닌지 인재 사고를 다시 한번 열거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